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살면서 기적이란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70평생을 살면서 매주 사는 복권은 한 번도 당첨이 된 적이 없었고, 부모님 병원에 누워 계실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가봤던 교회. 남들처럼 병수발이라도 오래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제가 성인 된 거 보지도 못하시고 돌아가시는 거 보고 나서, 정말 인생에 기적이라는 건 없구나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딱 하나 기적 언저리라도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건 함께 살고 있는 남편 만난 거, 그거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푸념 아닌 푸념으로 사연을 시작하는 것 같아 인상을 찌푸리실 수 있겠지만 원래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 다 그렇지 않겠어요? 잘 되는 것 같으면 고꾸라지고 또 잘 되는 것 같으면 고꾸라지고 이 나이 먹고 나서 보니까 뭐 백날 첫날 TV에서 안 늙는 영양제라고 선전하는 거 그거 다 소용없더라고요. 인생에서 굴곡을 많이 안 겪으면 그게 안 늙는 거고 최고 동안 비결인 거죠. 제가 너무 기적만을 바라오며 살아왔던 것이 패인이었을까요? 참 어려운 인생 살았네요. 얼마 전 또 한 번 제 인생이 지하실로 끌려 내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들보 같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됐거든요.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인데 내 인생은 끝까지 나에게 쉬운 답지를 안 주는구나. 오랜만에 신에게 다시 기도했습니다. 원망의 말들을 쏟아냈어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시냐고요. 내가 전생에 대체 무슨 죄를 지었냐고요. 저도 이제 다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즈음에 인생에서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으로 기적을 목격하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 인생이 참 힘들 때 유튜브에서 맨날 사연 찾아 들었거든요. 남들 기적을 들으면서 희망 찾은 거죠. 그래서 저도 사연 씁니다. 제 인생에서 피어난 작은 기적이 누군가에겐 큰 희망으로 와닿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작은 기대에서요. 제가 외동딸이었어요. 예전에 저 태어나고 나서 어떤 스님께서 제 사주를 보고 육친이 약하다는 소리를 하셔가지고 이름까지 바꿨다는데 정말 타고난 팔자를 바꾸기가 쉽지 않았던 걸까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고 그 충격에 어머니가 몇 년을 이유도 없이 알아 누워 계시다가 결국 세상을 뜨셨어요. 순식간에 천혜고아가 됐으니 제가 얼마나 팔자 탓을 했겠어요? 진짜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부모님 몽땅 잃고 혼자 된 것도 서러워 죽을 것 같은데 친척들 중에 그 누구 하나 나서서 절 돌봐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진짜 웃긴 게요. 저희 부모님 살아계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친척들이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은 다 모른 척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은 발벗고 나서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장례식장에서 그럼 얘는 어떡하지? 이거 딱 한마디 나오니까 다들 서로 모른 척하면서 네 일이니 내 일이니 하고 미루더라고요. 아니 집에 이렇게 큰일이 생겼는데 당연히 큰아주버님 내가 맡아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집은 절대 안 돼요. 지금 이 양반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애 셋 보는 것도 버거워 죽겠구만. 아 우리라고 먹고 살기 여유로운 줄 알아? 아 여기 애 하나 거두기 넉넉한 형편이 어딨어? 그러게 뭐하러 한날 한시에 이렇게 같이 가서 남아있는 사람 골치 아프게. 아휴. 그러지 말고 막내 네가 돌보면 좀 어떻겠냐. 너야 지금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고 당장에 딸린 식구도 없으니까 밥 먹으면서 숟가락 하나 더 놓는다고 큰일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 어?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취업하면 자연히 집 나갈 거 몇 년이나 본다고. 그래 네가 보면 되겠네. 아 나도 지금 재혼 얘기 나오고 있는 마당에 아우 지연아 됐다. 넌 들어가 있어. 부모님 계실 땐 그래도 금이야 오기야 사랑받는 자식이었는데 내 식구가 없다는 게 이렇게 서러운 일일 줄 몰랐어요. 사람이 이렇게 짐덩어리 취급을 받을 수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서로 떠맡고 싶지 않은 짐덩어리요. 장례식장에서 부모님의 죽음에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은 저 하나뿐인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눈칫밥을 먹고 살 거라면 고아원이라도 보내줬으면 좋겠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지만 부모님은 왜 둘이서만 저렇게 되어버리신 걸까? 나도 부모님과 함께 가버렸으면 차라리 그냥 속이 편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삼켰죠. 지연아, 앞으로 너 고모 집에서 같이 살게 됐다. 너나 나나 피차 얼굴 보고 산 지도 꽤 됐고 고모는 지금 재혼 생각이 있어서 만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까지 고모 앞길 막을 생각 꿈도 꾸지 마.
가뜩이나 지금 너 데려오면서 부정타네 뭐네 다들 어찌나 말이 많든지. 결국 전 당시에 이혼을 하고 혼자 사시는 막내 고모 댁으로 가서 지내게 됐어요. 고모도 막내다 보니 순번에서 밀리고 밀려 절 떠맡게 되신 것 같았고 썩 달가워 보이는 눈치는 아니셨죠. 알코올 중독의 바람기 때문에 한 번 이혼을 당했던 고모는 이혼한 지 얼마 되셨다고 또 어디서 넉나간 남자를 물었는지 재혼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종종 한숨을 쉬면서 나누시는 얘기만 들어봐도 고모가 정상적인 사고가 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눈치를 보면서 고모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를 썼죠. 그래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렇게 밥 얻어먹으면서 지낼 수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고 그래도 피가 섞인 식구니까 어디 고아원이나 쉼터 같은 데 가서 생판 모르는 남들과 살 부대끼면서 사는 것보단 100번 1000번 낫겠다 싶어서요. 빨래 좀 해놓으라니까. 아유, 집꼴이 이게 뭐야. 예, 너 우리 집에서 살면서 적어도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래놓고 무슨 문제집 값이니 뭐니 달라는 뜰은 왜 그렇게 또 많아. 하여튼 딸이라고 하나 있는 거 물고 빨고 할 땐 언제고 뭐 하나 남겨놓은 것만. 가만 보자. 남들처럼 평범한 학교 생활을 못했던 것 같아요. 문제집을 하나 사려고 고모에게 몇 번을 고민하다 얘기를 하면 대체 애들은 왜 그렇게 돈 들어갈 때가 많냐 짜증을 내기 일쑤였고 집에서 밥 얻어먹고 살려면 밥값을 해야 하지 않겠냐며 집안일은 온통 제 차지였죠. 고모랑 둘이 사는 집에서 집안일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셋이었어요. 고모랑 만나는 남잔 제가 있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고모네 집을 드나들었고 전 새벽 일찍 일어나서 두 분이 벌려놓은 술판 치우고 공병을 한쪽으로 모아놓고 해장국을 끓여놓고 학교에 가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부모님은 사망 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모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루는 학교에 다녀왔는데 고모랑 고모가 만나고 계셨던 남자분 그땐 고모가 혼인신고도 안 한 사이인데 고모부라고 불러라 해서 고모부라고 불렀었거든요. 하여튼 두 분이서 저녁상을 거하게 차려놓고 절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전 처음에 제가 뭘 잘못 봤나 내 눈이 어떻게 된 건가 했어요. 고모는 생전 처음 보는 표정을 하고 저한테 뭐 그렇게 멀뚱멀뚱 서 있냐고 얼른 와서 같이 밥 먹자고 다정하게 웃으며 절 부르시더라고요. 너 그동안 고모 집에 와서 내가 뭐 제대로 해준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래도 얘가 부모님 잃고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냐고. 고모가 요즘 재혼 준비한다고 정신도 없고 마음도 심란하고 그래서 너한테 좀 예민하게 굴긴 했는데 그거 다 진심 아닌 거 알지? 지연아, 여기 이제 네 집이다 생각하고 너도 마음 편히 좀 지냈으면 좋겠다. 이거 다 지연이 너 좋아한다고 해서 고모부가 직접 사오신 거다. 고모부도 고모랑 결혼하면 지연이 가족처럼 맞았으면 좋겠다고 그러셨어. 네? 감사하긴 한데 그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처럼 맞았으면 좋겠다뇨? 우리가 이 나이 먹고 재혼하면서 애를 낳을 생각도 아니고 고모랑 고모부가 둘이서 잘 생각을 해봤는데 어쩌면 지연이가 하느님이 우리한테 내려주신 귀한 선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고모랑 고모부랑 같이 잘 지내면서 혼인신고하고 나면 우리 호적으로 들어오는 거 어떻겠니? 뭐 지금 당장 결정하라는 건 아니고 우리도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한번 천천히 생각해봐라. 너도 법적으로 보호자가 없는 것보다 부모가 있는 게 살면서 든든할 테니까. 갑자기 이렇게 떡 벌어지는 한상을 차려놓으신 것도 이상한데 두 분이서 갑자기 완전히 달라진 태도로 저한테 양자로 입적하는 걸 제안하시더라고요. 분명히 한 달 전 장례식장에서만 해도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면서 서로 싸운 게 엊그제 같은데 아니 고모네 집에 들어오고 나서도 전 거의 가정부 수준으로 집안일을 했었던 것 같은데 언제 그렇게 정이 드셨다고 내 자식 같아서란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제안까지 하실 수 있는 건지 솔직히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감사한 마음보단 이게 다 무슨 꿍꿍인가 싶더라고요.
살면서 부모님이라곤 절 낳아주신 부모님 그렇게 딱 두 분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도 있었고, 만약 나에게 부모를 선택할 권한이 주어진다고 해도 매일같이 술만 마시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고모와 고모분 절대 부모로 선택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우물쭈물하면서 대답을 피하니까 두 분 더 어색하게 웃으면서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말을 돌리시더라고요. 그 뒤로 정말 이상할 정도로 잘해주셨어요. 오죽하면 내가 그동안 고모랑 고모부를 너무 편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나? 내가 너무 오해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에요. 집안일을 하려고 걸레를 집어들면 어디선가 고모가 달려서 이 귀한 손에 무슨 물을 묻히려 드냐고 하면서 절 뜯어 말리시질 않나. 고모부도 제가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괜히 제 눈치를 쓱 살피시면서 매일같이 집안에서 담배 피우시던 분이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시질 않나. 물론 두 분이 친절하게 절 대해주시는 것이 감사한 일이긴 한데 왜 사람이 안 하던 행동을 갑자기 하면 죽을 때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겠죠. 대체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좋은 게 좋을 거라고 전 그동안 고모와 고모부에게 받아보지 못했던 지원을 넘치게 받으면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바로 취업을 할 참이었기에 학교에서 추천해준 산업재로 갈 만한 직장을 추려보고 있던 때였어요. 고모랑 고모분 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를 하고 아예 살림을 합쳐 같이 지내고 계셨고요. 물론 그놈의 입양 얘긴 잊을만 하면 다시 꺼내시고 잊을만 하면 다시 꺼내시고 하셨습니다. 저도 눈치를 보면서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더 달라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고요. 그날은요, 부모님의 3주기가 이틀도 채 남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뭐 예상된 결과이긴 했지만 부모님의 형제들 중에서 기일을 챙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매해 부모님의 기일이 되면 과일 몇 개, 과자 몇 봉지, 북어 간단한 상을 차려서 저 혼자 조용히 기도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전부였고 올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싶어 심란한 마음에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 꽤 늦은 시간이 됐더라고요. 고모나 고모부나 제가 늦는다고 크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지내고 있으니 폐는 끼치지 말아야겠다 싶어 얼른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니 저 기집애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왜 이렇게 확답을 안 하고 빙빙 돌려? 제가 그럴 애로 보여? 아유 우리 오빠도 세상 그렇게 착한 등신이 없어서 그 딸이면 그 성격이 어디 가겠냐고. 아 있어봐. 조금 있으면 걔네 부모 3주기니까 내가 그거 챙기면서 살살 구슬려 볼게. 아무리 그래도 아직 애는 애야. 그런 식으로 꼬드기면 지가 안 넘어가고 배겨. 고모네 집이 대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가서 현관을 열어야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는데 대문을 열기도 전에 고모와 고모부가 크게 다투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오늘도 술을 마시다 두 분이서 싸움이 붙으신 건가? 처음엔 그랬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말소리 가운데 제 이름이 얼핏 들리는 것 같은 겁니다. 두 분이 싸우더라도 평소엔 아무렇지도 않게 문 열고 들어가서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는데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집 벽에 납작하게 붙어서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리고 전 충격에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두 분이서 그동안 저한테 갑자기 잘해주셨던 이유를 그때서야 알게 됐거든요. 그 돈 진짜 있는 건 확실하게 확인한 거 맞지? 아 그럼 쟤도 알고 있는데 우리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모른 체 하고 있었던 거야? 아 이런 요망한 그런 성격이면 지금 소견 먹고도 남는 거 아니냐고. 저걸 빨리 입양을 해가지고 그 돈을 우리가 꿀꺽 해야 되는데 아 그거면 빚진 거 다 감고도 남아. 당신도 알고 있지? 그거 다 당신 도박빚 아냐. 아 나도 알고 있어. 아 왜 몰라. 그리고 내가 분명히 사망신고하고 나서 유산 조회해보니까 보험금이 딱 하고 나왔다니까. 쟤야 워낙 학교 다니는 거밖에 모르는 애고 제 성격상 지네 부모 죽고 나서 나오는 돈을 어떻게 쓰냐 하고 성인 되고 나서도 그 돈 못 쓸 애야. 우리가 관리해준답시고 가져가면 찍소리도 아마 못할걸. 아 입양 안 되면 그런 식으로 구슬려 봐야지 뭐. 사실 저한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서 나온 사망보험금이 있었어요. 비록 제가 아직 미성년자라 법적으로 그걸 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지만요.
아마 고모께서 부모님의 사망 신고가 끝나고 난 이후에 아버지의 상속재산 조회를 해보면서 보험금에 대한 사실을 알아차리신 모양입니다. 두 분이서 노름으로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저한텐 분명 그 빚은 진작에 다 해결됐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해결책이 바로 한 집에서 살고 있었던 저였던 거예요. 입양을 한다느니 법적인 보호자가 된다느니 모두 진심에서 우러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저 저희 부모님의 보험금을 노리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 당장 들어가서 화를 낼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울고불고 따지기라도 해볼까 하고요. 하지만 순간적으로 무서운 생각이 든 건 왜일까요? 여기서 괜히 아는 척 했다가 나한테 더 큰 해코지를 한다면? 부모님의 제사도 챙기지 않으면서 조카가 받은 보험금 노린다고 입양까지 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뭔들 못할까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더군요. 그렇게 전 아무것도 모른 척 조용히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지연이 왔어? 에휴, 왔잖아. 아유, 조용히 안 해. 다 들었으면 어쩌려고 그래, 그냥. 그때부터 전 모든 걸 알고 있지만 집에서만큼은 죽어라 모른 척을 했어요. 입양이니 뭐니 하는 얘기에도 당연히 일절 반응하지 않았고요. 그때마다 속이 타는 건 고모와 고모뿐이었죠. 고등학교 졸업식이 다가오고 제가 성인이 되는 날짜가 다가오니 언제 제가 쥐고 있는 보험금이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양자로 들어오란 압박은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전 회사의 합격 소식을 듣고 두 분이 술에 취한 틈을 타서 몰래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정말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집을 나왔어요. 잡히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오면서 경찰에다가 실종 신고를 하더라도 제 위치를 절대 알리면 안 된다 미리 신고를 해놓고 제 사정을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서 주소지를 옮겨놓고 거의 첩보 작전에 가깝게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참 서럽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집을 나와야 하나 하고요. 부모님만 계셨더라면 이런 서러운 일은 당하지 않아도 됐을까. 서울로 올라가는 야간버스 안에서 사람들 다 잠들어 있는데 저 홀로 눈물을 꾹꾹 눌러 참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서울로 올라가 일을 시작했어요. 공장에 합격하고 나선 주변 사람들이랑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니까 저한테 먼저 말 걸고 다가오는 사람들, 저에게 잘해주려 하는 사람들도 다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나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먼저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언제 고모와 고모부처럼 본색을 드러내지 않을까 마냥 의심스럽기만 하고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밤에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하며 잠꼬대를 하면서 깨는 날도 많았어요. 일을 하다가도 문 쪽을 계속 살폈고요. 혹시 내가 어디로 떠났는지 알아낸 고모가 직장으로 와서 깽판을 치진 않을까 하고요.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 완전히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것만 같았죠. 여전히 공장 안에선 친한 사람 한 명 없었고 돈을 벌고 돈을 모으면서도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삶의 의미가 없는 하루하루였죠. 저 오늘 야간 연장 근무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오늘 하루만 빼주시면 다른 날 시간은 꼭 채울게요. 지연씨, 평소에 일 잘하다가 왜 그래? 오늘같이 바쁜 날 일을 빼달라고 하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냔 말이야. 이건 아니지. 여기 그래도 일하는 곳이야. 급한 일 있어서 빠지고 사정이 있어서 빠지고 부모님 돌아가신 거 아니면 안 돼. 듣자니까 부모님도 안 계시다더구만. 물론 일도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봐 주는 건 옛날이나 가능한 일이었을지 몰라요. 뭐 하나 모자란다고 하면 내 약점을 물고 뜯으려는 사람들이 가득한 것이 사회였죠. 어떻게든지 일을 빼보려고 했었던 건 아무도 챙기지 않는 부모님의 기일을 챙겨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버스 시간에 맞춰 부모님 납골당이라도 조용히 다녀오려면 야간 근무는 무조건 빼야 하는데 그날따라 반장님은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일을 자꾸 빼주지 않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일을 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말 한마디 나눠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저 구석에서 손을 번쩍 들더니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하고 자처하더라고요.
반장님은 둘이 사귀기라도 하는 거냐면서 궁시렁거리긴 했지만 보는 눈이 많아 그런지 이를 빼주셨고요. 저도 눈물이 찔끔 나오려고 하는 걸 꾹 참고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이 부모님 기일이죠? 일할 때 보니까 꼭 같은 날 일을 빼길래 오늘은 왜 안 빼시나 했어요. 반장님 성격이 오죽 이상해요.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조심히 다녀와요. 날이 춥네요. 살면서 그렇게 사려 깊은 사람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같은 날 일을 빼는 걸 이미 알고 있고 미루어 짐작했을 때 오늘이 저희 부모님 기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눈치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제가 나중에 꼭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사례를 하겠다고 하니까 웃으면서 손살을 쳤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무사히 다녀오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호두과자 한 박스를 사서 건넸어요.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네요. 아, 사람들이 이래서 돈을 버는구나. 돈을 벌어서 이런 작은 거라도 사들고 들어가서 웃는 모습 보려고 그래서 일을 하는구나 하고요. 그때부터 전 남편이랑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해서인지 저희는 금방 가까워졌어요. 남편은 저보다 먼저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성실히 하는 사람이었고 직급도 꽤나 높았습니다. 연애를 할 때까지만 해도 가장 먼저 회사에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을 하는 남편이 그저 저와 같은 평사원이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었죠. 연애 기간이 길어지고 결혼 얘기가 오가면서 전 다시 한번 작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난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척들이랑도 내가 지난번에 왜 여기로 도망치듯 왔는지 얘기한 적 있죠. 여러모로 모자란 사람인데 부모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나도 숨기고 말 안 한 게 있는데 우리 둘 다 비밀로 한 거 하나씩 있으니까 괜찮지 않겠어요? 우리 부모님을 아직 안 만나봐서 하는 얘기겠지만 우리 부모님이야말로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어렵게 살았지만 이렇게 바르게 자란 거 보면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남편은 자기도 저한테 밝히자는 사실에 있다면서 우선 시부모님을 먼저 만나 뵀으면 좋겠다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모님을 만나고 나서 전 다시 한번 까무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들어올 때 분명 뵀었던 분들이었거든요. 회사에 입사하는데 시부모님을 어떻게 뵐 수 있냐고요? 사람들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저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분명히 시부모님께선 이 공장의 회장님 내외셨거든요. 아니요, 어떻게... 그럼 그냥 평사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공장이 그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 말을 하지 말라고 했더니 설마 결혼할 여자한테까지 여태 꽁꽁 숨기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간 고생을 참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 우리 아들이 여러모로 부족한 면이 많아도 성실한 거 하나는 날 닮아서 타고났거든. 결혼해서 가정 책임지고 맡기기엔 이만한 놈이 없을 겁니다. 잘 좀 봐줘요. 아니, 오히려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회장님. 아니, 아버님. 남들이 들으면 무슨 신데렐라 같은 얘기나 할 정도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죠. 회장님과 사모님이라고 하니 천혜고아에 잘난 거 없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절 당연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내칠 거라 생각했었는데 두 분께서는 오히려 따뜻하게 절 가족으로 맞아주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시골에서 거의 맨몸으로 서울에 올라와 밑바닥에서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이 공장을 일구신 분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공장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분이다 보니 당연히 아들이라고 무작정 공장을 물려주는 건 아니라 아들도 제대로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남편을 평사원부터 길러냈던 거고요. 이를 꽉 깨물고 고모집을 탈출하면서 내 인생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내 손으로 부모님 제사를 성대하게 제대로 지낼 수 있는 날이 오긴 올까 눈물을 참아가며 버텼던 나날들이 남편을 만난 이후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을 꼭 닮은 아이를 낳을 때쯤엔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시면서 남편이 회장직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전 낮에는 애를 보고 밤에는 간병인과 교대해서 시아버지를 돌보면서 절 거둬주신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었죠.
지극정성인 간호에도 시아버지의 병화는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사지가 마비되어 누워만 계시고 혀도 뻣뻣하게 굳어선 제대로 말을 하시는 것도 숨 쉬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지경이었어요. 우리 환희 보고 싶어요. 환희 좀 데리고 와요. 환희 좀. 죽기 전에 환희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소원이 없겠네. 우리 환희. 그때부터 시아버진 알 수 없는 이름을 부르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을 하면서 환이라는 이름을 종종 찾으시더라고요. 남편의 이름도 아니고 주변 친척분들의 이름도 아니었기에 처음엔 시아버지의 오랜 친구분이신가 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죠. 그냥 정신이 오락가락하셔서 아무런 이름이나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 이름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께서는 그 해답을 주시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지만 말이에요. 중풍은 유전이라고 그러던데 당신 일도 좋지만 몸 관리도 제대로 해야겠어. 김 박사님 자주 뵙고 있지? 건강검진도 제때 받고 있고? 내가 무서워서 그래. 건강관리 좀 잘해. 나 건강 빼면 시체인 거 몰라? 걱정 마. 아버지 병 유전될 일 절대 없으니까. 그런 건 내가 장담할게. 그리고 나 절대 당신이랑 우리 동민이 놔두고 갈 일 없어. 시아버지 그렇게 떠나보내고 나니까 전 남편이 그렇게 걱정되더라고요. 남편과 아들이랑 너무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남편의 건강이 혹시라도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나 항상 전전긍긍이었죠. 제가 성격이 그래요. 행복한데도 행복한 줄 모르고 다가오는 걱정과 불안 때문에 늘 쫓기는 것처럼 살았거든요. 더군다나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중풍 같은 경우엔 유전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니 밤낮 없이 회사 일에 몰두하고 있는 남편의 건강이 더욱 걱정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이 걱정이 그저 걱정으로만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냥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꼭 슬픈 예감은 이렇게 비껴나간 적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얼마 전부터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집에 들어오고 나서 반신욕을 하면서 자꾸 손을 주무르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상하게 자꾸 손이 저린다고요. 그땐 추운 곳에 있다 갑자기 따뜻한 데 들어와서 그러나 싶었는데 평소에 안 쓰던 안경까지 쓰고 출근하는 것이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요즘 자꾸 뭘 들여다볼 때 물건이 두 개로 보인답니다. 아무래도 피로가 누적된 것 같으니까 병원 한번 다녀오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했는데 기어이 이 사단을 내더라고요. 남편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도우미 아주머니께 애 맡기고 한달음에 달려갔죠. 중풍이랍니다. 그 끔찍한 병이 시아버지로도 모자라서 이제 남편까지 데려가려고 저희 집 문턱을 넘었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그래도 아직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하니까 관리도 잘하고 수술도 있다고 하니까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나 정말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가 그러게 진작에 병원 좀 가보라고 했잖아. 하여튼 당신 나랑 동민이 두고 가기만 해봐. 내가 정말 가만 안 둘 거니까. 남편까지 잘못되면 저 정말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외로워지잖아요. 이 와중에도 저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를 하는 착한 남편을 보니까 더 속이 미어지는 겁니다. 아픈 게 자기 탓도 아닌데 시아버지 병수발로도 모자라서 남편 병수발까지 들게 생긴 저에게 남편 역시 미안한 마음뿐이었겠죠.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쩌겠어요. 아이는 잠깐씩 맡겨두면 된다고, 당신 병수발은 내가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남편은 절대로 안 된다고 무조건 간병인을 구하라면서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아파도 그 고집 하나는 안 꺾입디다. 결국 남편 성화에 못 이겨 여러 군데 다 알아보고 간병인 한 분을 구하게 됐죠. 아유, 사모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기 어디 회장님이라고 나이도 젊으신데 마음이 이만저만 심란한 게 아니겠어요. 아유, 제가 나이는 좀 있어도 간병인 경력도 많고 또 저희 남편도 중풍이 있다가 제가 옆에서 열심히 간호한 덕에 지금 말짱이 잘 걸어다니거든요. 회장님 아직 나이도 젊고 마비가 전부 온 것도 아니니까 간병 잘하고 관리만 잘하면 금방 퇴원하실 거예요. 정말요? 남편분 간병하시느라 힘드셨겠어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아직 집에 초등학교도 못 들어간 애가 있어요. 남편 잘못되면 저 정말 못 견딜 것 같아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뭐든 말씀만 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도울게요.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나이도 많고 간병을 하실 기력이나 있을까 싶을 정도여서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수소문해서 간병인 알아보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남편분이 중풍기가 있어서 간호를 해봤던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남편의 병간호도 정말 성실하게 잘하시고 거의 남편의 수족처럼 움직이시는 모습에 저도 한결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뿐만인가요? 어머, 이게 뭐예요? 이거 차 집에서 끓여오신 거예요? 좋은 냄새가 나서. 아, 이거 작두콩차예요. 회장님 비염기가 있으시죠? 숨 쉬는 소리 들어보니까 딱 우리 집 양반 숨 쉬는 소리랑 똑같은 것 같아서요. 우리 집 양반도 내가 밤낮으로 임을 다려 먹여서 비염 그거 싹 났거든. 태어나시걸랑 사모님께서도 이 차 좀 끓여가지고 집에서 드려봐요.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그냥 제가 열심히 끓여다 드릴게요. 우리 집 물 끓이면서 물 좀 더 넣으면 되는걸. 아, 체질이 비슷해서 저희 남편이 덕을 보네요. 감사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소 하나 불러주세요. 마침 집에 좋은 과일이 들어온 게 있어서 보내드리고 싶어서요. 단순히 간병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땐 정말 어머니처럼 남편을 챙기는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 남자 간병하는 거 여자분이 하기엔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남편이야 아직까지 거동이 가능한 정도라 다행이지만 이쪽에서 일을 오래 하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환자를 내 식구다 생각하고 아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차를 끓여오시고 몸에 좋다는 걸 챙겨주시고 그런 수고스러운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마워서 저도 어느 순간 간병인 분과 한 식구처럼 지내게 된 것 같아요. 남편만 챙겨주시는 게 아니라 저도 얼마나 잘 챙겨주셨다고요. 저도 감사한 마음에 남편이 좋아하는 과일들을 좋은 게 들어와서 챙겨 보내드렸더니 집에서 그렇게 잘 먹었다면서 어쩜 자기 남편 입맛을 그렇게 잘 아냐고 좋아하시면서 반찬까지 싸서 손수 챙겨주셨다니까요. 제가 친정엄마가 일찌감치 돌아가셔서 이런 챙김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간병인 선생님께 자꾸 의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도 제 속 얘기나 옛날 얘기 터놓고 누구한테 해본 적이 없었는데 남편이 잠들었을 때 병원 근처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기도 하고 서로 속 얘기도 하고 사연 들어보니 간병인 어르신도 참 굴곡 많은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남편분이랑 사이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보면서 참 많이 배워요.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아이고, 다 늙은 사람들 만난 거 들어서 뭐하게요. 내가 사실 재혼이에요. 첫 남편이 바람 펴서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가 지금 이 양반 만났는데 이 양반도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더라고. 집이 워낙 어렵고 빚이 많아가지고 자기 아들을 제 손으로 고아원에 갖다 맡겨놓고 거의 폐인처럼 살고 있더라고. 우리 둘 다 상처 많은 상태에서 만나서 서로 그냥 내가 더 힘드네, 네가 더 힘드네 하면서 기대면서 산 거지 뭐. 그래서 여태 자식도 없이 살아요. 난 간병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자식을 낳았으면 이 정도로 컸겠거니 하면서 자식처럼 더 돌보고 좋지 뭐.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덕분에 좋은 간병인분 만난 것 같아 참 감사해요. 하도 금술이 좋으셔서 두 분이서 오랜 기간 연애해서 만났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저도 모르는 두 분만의 사연이란 것이 또 있더라고요. 그날도 그렇게 두런두런 옛 얘기를 하며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간병인 어른께서 뭔가 얘기를 하려다 말고 머뭇거리시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나한테 아직도 뭔가 말씀하시기 어려운 게 있나, 뭐 부탁이라도 하려고 그러시나 하고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괜찮다고 제가 먼저 말문을 텄어요. 의외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내가 여기 병원에 올 때부터 영 신경 쓰이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 집 양반이 옛날부터 목걸이를 하나 꼭 하고 다니거든. 거기에 애기 사진이 하나 들었는데
애기가 뭐 생겨봤자 애기지. 근데 난 꼭 그게 회장님이랑 요즘 들어 겹쳐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유, 내가 많이 가까워지긴 가까워졌나 봐요. 이런 헛소리를 다 하고. 방금 한 얘기 그냥 못 들은 걸로 해요. 회장님도 들으시면 기분 나빠하시겠네. 아이를 낳지 않으셨으니까 남편분이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주고 싶으신 마음이 더욱 크신 걸까. 그런 마음에서 하신 얘기라 생각하고 저도 크게 마음 쓰지 않고 넘어갔는데 간병인 분이 집으로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 얘기가 자꾸 마음에 걸리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침 남편이 깬 채로 절 기다리고 있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넌지시 아까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간병인 선생님이랑 많이 친해졌나 봐. 밖에서 한참 얘기하고 들어오는 것 같네. 그냥 뭐 사는 얘기했지. 간병인 선생님 남편분 얘기도 좀 하고 두 분 금슬이 엄청 좋아 보이신다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재혼이시라고 하더라고. 남편분이 아이가 있었는데 고아원에 맡겼다고 했나? 그런데 내가 좀 이상한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말이야. 간병인 선생님은 그냥 하는 소리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당신 들으면 기분 나빠할 거라고 하긴 했는데 고아원에 애를 맡겼다고? 그래? 몇 살에 맡겼다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데? 몇 살에 맡겼는지 못 들었는데 그게 오늘 목걸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남편분이 항상 하고 다니는 목걸이가 있는데 그 목걸이에 애 사진이 들어있나 봐. 뭐 그래봤자 애 사진일 뿐인데 간병인 선생님께서 당신 돌보면서 그 사진 속에 있는 애가 당신이랑 꼭 닮은 것 같다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머님 아버님 빤히 다 살아계시는데 그냥 신기하다 이거지.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더니 침대에서 벌떡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고요. 무슨 일이냐고 당신 어디 불편하기라도 한 거냐고 하니까 저한테 빨리 그 간병인 선생님한테 전화 좀 해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전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우선 남편이 시키는 대로 간병인 선생님께 전화를 했고 남편은 황급히 전화를 뺏어 들었어요. 제 아내한테 오늘 하신 말씀 전부 사실입니까? 남편분 얘기랑 목걸이 얘기 말이에요. 제가 지금 당장 그 남편분을 봐야겠습니다. 거동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시죠? 집 주소 불러주세요. 제가 지금 그쪽으로 당장 기사 보내겠습니다. 남편분 모시고 빨리 이쪽으로 와주세요. 남편의 반응에 당황한 건 저였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남편에게 물었지만 남편은 저에게 대답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았고요. 저도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간병인 선생님과 그 남편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간병인 선생님이 놀란 얼굴을 하고 병실 문을 열어 젖혔고 그 뒤엔 나이가 지긋한 남편분이 다리를 살짝 절뚝이면서 뒤이어 들어오셨어요. 잠시 누워서 숨을 고르고 있던 저희 남편은 남자분의 얼굴을 보자마자 다시 한번 놀란 얼굴로 침대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죠.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 너 성민이냐? 너 정말 성민이가 맞아? 아이고 하느님 세상에. 아이고 우리 성민이가 아이고. 남자분은 간병인 선생님도 밀치고 남편의 침대로 쏜살같이 달려오시더니 알 수 없는 이름을 얘기하며 오해를 하시곤 제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제 남편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까무룩 정신을 놓아버리고 말았죠. 놀란 저와 간병인 선생님이 그 오밤중에 의사 선생님을 부르러 뛰어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수액 맞고 누워있는 남편 옆에서 남자분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로 제 남편의 손을 꼭 쥐고 계속해서 눈물만 쏟고 계셨고 잠시 후 제 남편이 눈을 떴죠. 여보, 정신 좀 들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성민이란 이름은 대체 또 뭐고? 그리고 남편은 자신의 손을 꼭 쥐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남자분을 보며 똑같이 눈물을 쏟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온 아버지 하는 소리에 병실에 있던 사람들 모두 기절할 뻔했죠.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임종까지 지켰는데 아버지라뇨. 애 엄마는 어디로 사라지고 난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얘가 며칠을 굶었는지 눈도 제대로 못 뜨는 거 보고 이대로 가다가
애도 나도 둘 다 죽겠다 싶어서 눈물을 삼키면서 내 자식을 그대로 고아원에 갖다 버렸습니다. 내가 얘 고아원에 맡길 때 편지를 15장을 썼어요. 다 좋으니까 제발 밥 안 굶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집에 입양 좀 보내달라고. 어디선가 사람만 있어달라고 간절히 빌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남편분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풀어 그 안에 있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어린 남자이긴 하지만 간병인 선생님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는 이유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분명 그 사진 속 남자아이는 저희 남편과 꼭 닮아 있었으니까요. 믿기지 않는 얘기에 전 입만 떡 벌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눈물을 얼마나 쏟는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눈물의 부자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결혼할 때 당신한테 말 못했다던 비밀, 그거 사실 내가 회장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아니고 회장님의 친아들이 아니었단 사실이었어. 미안해. 속이려고 속인 건 아니었지만 어머니도 아버지도 밝히길 원하지 않으셨고 나 정말 친자식처럼 길러주셨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찾으셨던 환이라는 아이, 부모님 친아들이야. 친아들 병으로 잃고 나서 힘들어하시던 두 분이 고아원에서 날 입양해서 정말 친자식처럼 길러주셨던 거고. 그제서야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선 젊은 날 끔찍한 병으로 일찌감치 아들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답니다. 다시는 아이를 낳지 말자 결심하셨다가 우연히 봉사를 갔었던 고아원에서 저희 남편을 보고 입양해야겠다 결심하고 그때부터 남편을 입양해 친자식처럼 길러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우연이라고 한다지만 정말 피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은 대단한가 봅니다. 이렇게 먼 세월이 지났지만 결국 두 부자가 다시 만나게 된 걸 보면요. 아버지, 나 아버지 원망 안 해요. 이 집에서 자라면서 항상 나 낳아주신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빚쟁이들한테 쫓겨나면서 밥 먹을 돈도 없어서 길바닥에 내앉을 때 아버지 배가 정말 등가죽에 달라붙어 있다는 게 다 보이는데도 항상 내 입에 밥 먼저 넣어주시던 아버지 모습 기억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살 수 있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디선가 행복하게 굶지 않고 빚쟁이들한테 쫓기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으니 전 그걸로 됐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 여태까지 저 잊지 않고 살아주셔서, 저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남편은 돌고 돌아 찾게 된 아버지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저와 간병사 선생님도 눈물을 훔치면서 남편을 꼭 끌어안아 줬어요. 자식을 제 손으로 버릴 수밖에 없었던 아비의 마음을 저희가 어떻게 감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남편도 그때의 힘든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 하나 없이 잘한 것 같아 참 다행인 것 같더라고요.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슬픈 울음소린 처음 들어봤습니다. 병실이 떠나가라 목 놓아 우시더라고요. 죽기 전에 다시 만나 다행이라고 내 자식을 찾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에게도 연신 고개를 꾸벅이며 인사를 하셔서 제가 다 죄송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친아버지를 만났다는 소식에 시어머니께서도 한달음에 달려오셨어요. 이제 와서 애비 노릇을 하는 것이 웃기지 않냐면서 고개도 들지 못하시는데 시어머니께서도 사연을 듣고 눈물을 훔치시면서 이렇게 귀한 아들 낳아주셔서 그동안 행복하게 잘 지냈었다며 감사 인사를 하시더군요. 저도 자식 잃어도 보고 덕분에 자식도 얻어보고 제가 어떻게 그 심정을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 한시도 마음 편히 주무신 날 없으시겠죠. 목걸이에 항상 아들 사진 넣어놓고 그 무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편히 주무셨을 거야. 아이고 정말 짜내라. 이에 길러주신 아버진 자기 목 다 하시다 갔습니다. 저도 키워놓을 만큼 다 키워놨으니 앞으로 자주 연락하시면서 지내셔요. 그동안 아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잘 자랐는지 어떻게 컸는지 들으셔야죠. 보고 싶으셨을 텐데.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겠어요. 제가 죄송스러워서.
제가 어떻게 이제 나타나서 애비 노릇을 한단 말입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애비라고 기껏 해준 게 이런 몹쓸 병 남겨준 거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이제 네 간병은 내가 하마.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을 것 같구나. 아버지, 아직은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색하기도 한데 말씀드렸잖아요. 정 감사한 마음밖에 없다고요. 저도 하루빨리 병 털고 나아져야죠. 그동안 못했던 효도 앞으로 다 하면서 살게요. 저희 행복하게 잘 살아봐요. 여보, 정말 고마워. 아버지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아버지도 찾았으니까 이제 정말 빨리 나을 일만 남았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하늘이 내려주는 인연이라고 했던가요? 만약 남편이 병으로 쓰러지지 않았고 제가 그 간병인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기적적인 재회가 가능했을까 싶습니다. 남편의 친아버지는 지금 매일같이 병원에 오셔서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간호하고 계세요. 얼마 전엔 아들을 데리고 가서 손주를 처음으로 보여드리니 또 한 번 눈물을 참지 못하시더라고요. 아들이 행복하게 지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처음엔 저도 새로운 시아버지가 생겼다는 것, 남편이 저에게 무언가를 속였다는 것이 영 마음 불편하기만 했었는데 이제 모든 걸 받아들이고 남편의 친아버지를 저의 새로운 가족으로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잖아요. 남편이 그동안 못했던 효도를 하고 싶다고 하면 몽땅 따라하는 것이 아내로서의 도리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남편 하루빨리 쾌차해서 그동안 친아버지와 못했던 것들 행복하게 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이 기적적인 사연이 널리 퍼져서 부모님과 연이 닿지 못하고 살고 계시는 분들께도 조금은 희망 얻을 수 있으셨으면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늘이 맺어주신 인연이라면 아무리 먼 길을 돌고 돌아도 결국은 만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여보, 빨리 나와서 우리 남은 인생도 행복하게 살아보자. 동민이 아빠, 화이팅! 안녕하세요. 전 어릴 때부터 부유했던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은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못 사는 축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가난 속에서 커온 아이, 그게 저였습니다. 전 그림 그리는 일이 참 좋았어요. 학교 다닐 적에 미술 선생님께 넌 참 그림 잘 그리는구나 하고 종종 칭찬도 받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비싼 붓이나 유화물감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했지만 연필만 있어도 제가 그리고 싶은 걸 마음껏 그릴 수 있으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늘 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초록 잔디가 널따랗게 있는 마당에 있는 집, 그 마당을 둘러싸고 있는 예쁜 꽃 덤불과 나무들, 그리고 파란색 커다란 대문, 그 안에 있는 하얀색 2층 집. 우리 집은 늘 시장통에 있는 상가와 붙어있는 2칸짜리 방이 전부인 그런 집이었거든요. 엎드려서 스케치북에 제가 살고 싶은 집을 그리다 보면 너무너무 행복했죠. 하지만 그렇게 꿈꾸었던 일이 정말 저에게도 찾아온 거 있죠? 여러분에게 제 얘기를 조금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림 그리는 줄만 알았지 이렇게 글을 써본 일은 잘 없는데 제 사연이 채택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이 채널에서 소개되지 않더라도 지나온 제 세월을 추억하는 동안 내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전 강원도의 한 마을에서 일남 이녀에서 둘째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자벽부라고 하는 공사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별다른 기술 없이 잡다한 일을 다 하는 분이었죠. 하지만 그런 일을 하시기엔 습관성 어깨 탈골이 있으시고 허리와 관절이 전체적으로 안 좋으셨어요. 아버지는 늘 저희 자식들에게 기술이나 배우라고 학교 공부 별거 없다며 공장이나 일찍 취직하라는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선 목수건, 시멘트 작업자건, 지게차 운전수건 뭐라도 기술이 있으면 본인보다 훨씬 대우받고 1급이 좋아서 자식들이 그런 직업을 했으면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요즘 엄마들은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의사, 판검사 같은 전문직이나 대기업에 가라고 자식들에게 얘기할 텐데 저희 아버진 그랬습니다. 그게 다 못 배우신 분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아버지의 눈높이에선 기술자가 최고니까요.
저희 엄마는 몸이 늘 편찮으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초등학교 가기 전까진 가끔 남의 집 파출부 일도 하곤 했는데 그 이후로는 늘 집에 누워 계셨어요. 많이 아프셨나 봅니다. 어떤 병이 있으셨는지 자세히 얘긴 못 들었지만 늘 기침도 하고 각혈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엄만 결핵 같은 질병에 시달리신 건 아니었을까 싶네요. 첫째 오빠는 집안에서 가만히 지내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땐 늘 나가서 놀러 다니고 중고등학교 땐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가끔씩 싸움도 하고 학교 공부는 뒷전이고요. 아버지의 성화 탓에 공고는 졸업하고 바로 어떤 공장에 취업했어요. 취업했던 한 공장에서 계속 잘 다니는 것 같진 않았죠. 그래도 늘 무섭고 어디로 튈지 모르게 방황했던 오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꽤나 진득하게 공장을 다니며 돈을 벌었습니다. 제 밑에 여동생은 똑똑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우리 집을 참 지독히도 싫어했습니다. 아버지나 저나 오빠랑 같이 다니는 것도 창피해하고 자기는 어디 다른 나라에서 온 공주인 게 분명하다며 자기는 우리 집 사람들과 다르다는 얘기를 입버릇처럼 했죠. 가난한 건 저도 싫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나 오빠랑 동생이 함께 있는 게 좋았기 때문에 이런 동생이 어릴 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똑똑하고 예쁜 제 동생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동생은 늘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옷이나 교복도 늘 깨끗이 빨아서 잘 다려입고 다녔어요. 물론 자기 것만 그렇게 챙기긴 했지만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어찌나 똑부러지게 했는지 동네 어른들이 야 나중에 커서 변호사 할란가 보다 하고 감탄하셨죠. 하지만 변호사는커녕 동생은 고등학교도 인문계로 진학하지 못했어요. 그즘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늘 일을 하실 수는 없는 때였기 때문에요. 제 동생은 상고를 진학해서 거기에서도 공부를 잘하더니 졸업하고 농협에 취직하게 됩니다. 아버진 너무 잘 됐다고 칭찬하시고 우리 동네에선 경사스러운 일이라며 만나는 사람마다 내 동생과 우리 집을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전 그날을 기억합니다. 눈물을 잘 내비치지 않는 독한 내 동생이 두 번째로 온 날이에요. 첫째는 상고를 진학하기로 결정했을 때였고요. 언니, 난 대학 가고 싶었어. 정말 대학생이 되고 싶었단 말이야. 은행 직원 말고. 전 사실 내가 농협에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동생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제 여동생은 능력도 많고 또 꿈도 컸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전 평범한 여자애였습니다. 집이 가난한 것이 힘들고 싫었지만 그래도 해맑게 잘 자랐어요. 사고뭉치 오빠와 똑똑한 막내 사이에 껴서 다들 저한테 별 관심도 기대도 없었죠. 제가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예쁘게 생긴 것도 아니고 그저 전 사람을 좋아하고 잘 웃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엄마는 아프시고 아버지는 주로 밖에 계시니까 집에서 해야 할 일은 온통 제 차지였어요. 전 솜씨가 좋아서 이미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 빨래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설거지며 다림질까지 한 사람의 몫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는 우리 진양이 손이 참 야무져요. 너는 잘 살 거다. 좋은 데 시집가서 남편이랑 시부모님한테 사랑받으며 살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착하니까 그럴 테지. 엄마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아버지를 만나 아주 일찍 그러니까 갓 20 넘었을까요? 그때 결혼해서 우리 오빠를 낳았다고 해요. 엄마는 손매무새가 야무지지 못해서 음식도 무슨 맛인지 모르게 만드시고 조그만 집안일을 많이 하셔도 숨차고 어지럽다고 하셨죠. 엄마와 달리 요만한 애가 찌개도 제법 맛나게 끓이질 않나, 빨래도 얼룩 싹싹 지워지게 하얗게 빨아대질 않나, 여간 솜씨가 좋은 것이 아니었죠. 이런 걸 보면 제 식모살인 타고난 운명이었나 봐요. 내가 이런 집안일이나 할 줄 알아? 하며 집안일은 질색하며 공부만 했던 동생과 달리 전 집안일이 좋았어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오빠처럼 뜀박질을 쏜살같이 하는 것도 아니었죠. 집안일을 잘하면 엄마가 칭찬도 해주고 아버지나 식구들이 절 인정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음식 우리 가족이 맛있게 먹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행복했던 우리 가족은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아프시던 엄마가 그만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 이후 아버진 웃음을 잃고 맨날 방구석에서 소주나 마셔댔습니다. 엄마 살아생전엔 사람이 약해서 어디다 쓰겠냐고 구박해대시더니 막상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일도 안 하니 없는 집에 쓸 돈은 더욱 없어지고 사글세가 밀린다며 맨날 집주인이 와서 소리치고 집을 들쑤셨어요. 오빠는 맨날 밖으로 나가다니며 집에 안 오고 저 혼자 집주인 할머니께 죄송하다며 허리를 굽혀대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날들 속에서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죠.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불구의 몸이 되어버린 게 아니겠어요. 전날 밤 고주망태로 동네에 술을 사러 돌아다니다가 발을 헛디뎌 하천 밑으로 굴러 떨어지신 거예요. 그날은 장대비가 억수로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가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빗소리에 아버지의 비명소리도 도와달라는 외침도 묻혀버린 거예요. 아버진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하천 및 갈대 속에서 겨우 기어 나오셨지만 다리를 못 쓰게 돼버렸습니다. 일용직하는 아버지가 다리까지 성치 못하게 되니 우리 세 남매는 앞으로 살 길이 막막했죠. 그래도 공장에 취업해서 다니고 있는 오빠가 있었지만 성실하게 저희를 모두 다 건사하기엔 봉급도 빠듯하고 또 저희 오빠가 그런 위인까진 못 됐거든요. 이제 집에 돈이 한 푼도 없으니 전 고등학교 2학년이었지만 졸업도 못하고 그만둘 처지였어요. 전부터 집에 자주 놀러 오시는 우리 옆 동네에 사는 엄마와 친한 이모가 계셨거든요. 그 이모가 저희 자매를 참 이뻐하셨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라며 손을 꼭 쥐고 말씀해 주신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어릴 때 얼핏 듣기론 이모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모는 늘 저와 여동생을 잘 해주고 또 우리도 병원에서 간호사를 하는 이모가 너무 부럽고 좋았더랬죠. 언니가 늘 저에게 부탁했어요. 언니가 무슨 일 생기거든 진양이 진숙이 애들이 고등학교까진 졸업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요. 요즘은 학교 다닐 때 무상교육이라면서요. 하지만 우리 때는 아니었습니다. 학교에 내는 육성회비가 저희처럼 없는 집엔 정말 큰 부담이었죠. 그때 이모가 나타나서 저희를 구해주신 겁니다. 정말 너무나 고마운 이모. 전 지금까지도 이모를 내 엄마처럼 따르고 지내고 있어요. 그렇게 이모 덕에 전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모를 따라서 간호조무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새하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저에게 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또 제가 간호사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제 동생 대학교도 보내줄 수 있지 않겠어요? 버스로 1시간 거리에 이모가 추천해 주신 동네 의원에서 전 간호 일을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낮엔 병원 간호사 언니 밑에서 병원 청소나 약품 등 정리하는 일 같은 허드렛 일 위주로 하며 일을 익혔고 야간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을 다녔어요. 각종 약품이랑 병원 도구 등 외우고 있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허투루 하겠어요? 전 공장 월급의 반도 안 되는 봉급을 받으며 간호사 언니한테 매일 혼나가면서도 병원에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딸리지만 퇴근하고 밤 늦게까지 밥 먹으면서 심지어 화장실에서 똥 쌀 때까지도 매일 책을 들고 다니면서 외우고 외웠다니까요. 이렇게 열심히 살며 간호사가 되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던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그만 생기고 말았어요. 그건 제가 병원 당직이어서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언니 모두 퇴근하고 병원에서 혼자 청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밤 10시가 되었을까요? 갑자기 병원 문으로 어떤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금 병원 업무 끝났습니다. 제가 팔을 다쳐서. 병원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남자는 병원 안을 두리번거리면서 둘러보면서 그냥 쓱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모두 퇴근해서 진료를 볼 수 없어요. 그래요? 그럼 여기 아가씨 혼자란 말이죠? 그때 희번덕거리는 남자의 눈빛에 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렇게 전 그 남자에게 병원에서 몹쓸 일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제 막 20살인 전 제대로 된 사랑도 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짐승같이 모르는 남자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한 전 너무 무섭고 슬픈 마음에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올 수가 없었어요. 이모는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제가 무단으로 결근한 지 며칠째라는 연락을 받고 집으로 급히 찾아왔습니다. 진양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아니, 네 꼴이 왜 이런 거야? 이모, 나 이제 못 살아요. 나 어떡해요? 험한 꼴을 당했던 제 얘기를 듣곤 이모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셨어요. 이모는 우리 오빠에게 이 얘기를 했고 둘이 그 못된 놈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몇 시간 뒤에 저에게 몹쓸 짓을 한 그놈을 끌고 오빠와 이모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놈은 집에 오기 전 이미 우리 오빠에게 이곳저곳 엄청 두들겨 맞은 모양이었습니다. 이 새끼야? 이 새끼가 너한테 그런 짓 한 거 맞아? 전 다시 본 그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어 눈길만 흘끔거리다가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는 다시 그놈의 배를 주먹으로 퍽퍽 2대를 쳤습니다. 그놈은 으억하며 아픔을 참지 못하고 방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내 딸 어쩔 거야, 어?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요즘 분들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옛날에 여자가 이런 일을 당하면 경찰에 가서 신고하는 일은 흔하지 않았어요. 소문이 나버리면 이미 몸을 내준 여잔 그 동네에서 살 수도 없을 뿐더러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뿐이었죠. 그놈은 사실 병원에서 일하는 제가 좋았더라며 자기가 데리고 살겠다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식이 뭔가요? 그저 다음 날부터 그 남자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20살에 제 꿈도 접고 연애도 못 해본 채 이렇게 팔려오듯 그 남자에게 시집온 전 매일 답답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던 얼마 뒤 이모는 원한 금침 이불 한 채를 해서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진양아, 내가 너 간호사 되고 좋은 남자 소개시켜주고 시집 보내주려고 했는데 미안하다. 내가 그 병원 소개만 시켜주지 않았어도 네가 이런 꼴 안 당했을 텐데 이모가 너 시집 갈 때 꼭 이 원한금침 해주고 싶었어. 이모는 계속 저를 끌어안고 불쌍한 것 그렇게 절 위로해 주셨습니다. 전 그런 이모 덕에 죽고만 싶었던 마음을 접고 잘 살아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저를 덮쳤던 그 남자, 아니 이제 제 남편은요. 근처 공장에서 오가다가 병원에 있는 저를 보고 참 이뻐서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술김에 그랬다며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마당에 같이 잘 살아보자며 자기가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큰 소리를 뻥뻥 쳤어요. 하지만 어이없게도 남편이 했던 약속은 조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모진 제 인생에서 남편 복을 바라는 건 무리였던 걸까요?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와선 자기가 없는 사이 제가 다른 남정네랑 살을 붙여댄 게 아니냐며 의심을 하는 거예요. 탤런트 유지인처럼 예쁜 것도 아닌 제가 무슨 재주로 매일 다른 남정네를 만난단 말입니까? 정말 절 힘들게 하는 건 밤마다 잠자리를 그것도 몇 번이나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전 남편에게 당한 그 첫 경험으로 잠자리가 너무 무섭고 싫었어요. 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이었고요. 이젠 지나가는 남자들만 봐도 가슴이 쿵쾅거려서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는 신세가 됐죠. 전 집이 감옥과 같았고 남편이 무섭기만 했습니다. 도무지 정이 붙질 않았어요. 그날도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또 절 손찌검해가며 외출은 했는지 다른 놈팽이랑 뭘 한 거냐며 되지도 않는 소리를 짓거리며 절 덮치더니 2번이나 그 짓을 하고는 골아 떨어져 자고 있었습니다. 이놈은 남편이 아니라 그저 지 성욕만 채우고 싶어하는 짐승이었어요. 여기서 벗어날 방법은 문간에 목을 매달아야 하나 하는 몹쓸 마음까지 품었었습니다. 전 이러다가 제 손으로 목숨을 끊게 될까봐 결국 야반도주를 했어요. 갖고 있는 돈 몇만 원과 옷까지 한 벌만 들고 그대로 달렸습니다. 버스가 다닐 시간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걷고 뛰어서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뛰어서 집에서 버스 9정거장쯤 왔을 때 새벽 첫 버스가 오고 있었습니다. 버스의 종점은 시외버스 터미널이었어요. 전 고향을 떠나 다른 곳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작정 가장 빨리 출발하는 버스를 잡아탔습니다.
그 버스는 춘천행이었고 그렇게 전 춘천에서 살기로 했어요. 간호일도 배우다 말았고 고등학교만 갓 졸업한 제가 먹고 살 방법은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파출부뿐이었습니다. 전 그 일이 싫지도 않았고 오히려 제가 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별로 고민하지 않고 집에서 숙식이 가능한 입주 파출부 일을 구하게 됐어요. 처음 지내게 됐던 집은 부부와 아이들 둘, 그리고 연로하신 할아버지 이렇게 5식구가 사는 아파트였습니다. 전 아파트에 들어서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2칸짜리 방에 살다가 화장실만 2칸에 방이 4칸이나 되는 아파트에 오니까 이게 뭐 입이 떡 벌어지더란 말이죠. 부엌 식탁에서 밥을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제가 드라마에서 보던 그 아파트에 들어온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 크고 깨끗한 아파트에 오니까 전 잔뜩 주눅이 들어서 집안에서 까치발로 조심스럽게 걷게 되는 거 있죠. 다행히 주인 아주머니는 좋은 분 같아 보였습니다. 이제 막 학생 티 벗은 어린애 같은데 어쩌다가 남의 집 일을 하게 됐누. 우리 부부가 여기 옆에 해물탕 가게에서 바빠요. 진양 씨가 우리 애들 밥도 잘 챙겨주고 누워 계신 할아버지도 챙겨드리고 잘할 수 있죠? 전 사실 잘 곳 없는 신세였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집에 머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주인 아줌마가 무섭지 않고 좋으니 살 것만 같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5식구 살림도 도맡아 하던 저였어요. 아저씨 아줌마는 거의 가게 일로 집에선 잠만 주무시고 국민학생인 형제 아이들은 학교 다녀와서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그러면 됐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런 집안일을 생각보다 잘 해냈는지 아주머니가 가끔 퇴근할 때 해물탕이랑 부침개 같은 것도 싸우시곤 저 먹으라고 주셨어요. 우리 집 애들은 잘 먹지도 않는다며 잘 먹고 살림도 잘하는 제가 이쁘다고 해주셨습니다. 전 우리 돌아가신 엄마랑 고향에 있는 이모 생각에 눈물이 났죠. 이제 엄만 못 보지만 이모는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떠나오고 절 얼마나 찾고 그리워하실지. 그리움에 밤엔 울곤 했지만 그래도 절 잘 대해주시는 주인 댁과 내 평생 처음 보는 좋은 아파트에서 사니까 나름대로 살만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월급을 열심히 모으다 보면 언젠간 작은 아파트를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제 동생을 데려와 같이 살 수도 있을 거란 희망을 갖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 생각지도 못한 더러운 꼴을 당하게 됩니다. 집에 누워 계시던 할아버지가 화근이었어요. 풍이 와서 거동이 불편하신 할아버지를 저는 잘 보살펴 드렸습니다. 누워 계신 분이라 욕창이 올까봐 하루에 몇 번씩 몸을 물수건으로 닦아드리곤 했죠. 그날도 점심을 잡수시고 나서 물수건을 갖고 할아버지 팔을 닦아드리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절 껴안으시는 겁니다. 이쁜 가시나야, 자식도 다 필요 없고 나랑 살면 안 되겠냐? 나 돈 많다. 이렇게 제 귀에 속삭이곤 더듬더듬 손으로 제 가슴을 찾는 게 아니겠어요? 소스라치게 놀란 전 할아버지를 밀쳐버리고 집에서 도망치듯 나와버렸습니다. 제 신세는 왜 이러는 걸까요? 짐승 같은 남편에게서 도망쳐서 남의 집살이를 하는데 이젠 우리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당하다니. 전 할아버지가 있는 그 좋은 아파트가 이제 싫어졌습니다. 무서워져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갈 곳 없이 터덜터덜 걷다가 전 정말 이제 춘천후에 몸을 던지고만 싶었습니다. 죽기 전에 우리 식구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전 우리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맞아? 그동안 어디 있었어? 아픈 데는 없고? 그동안 형부가 언니 바람나서 도망쳤다고 우리 집에 와서 행패를 있는 대로 부리고 갔어. 그리고 언니 숨겨둔 거 아니냐며 이제만 하면 한 번씩 와서 집을 뒤지는 거 있지? 그런 인간이랑 못 살겠어서 도망간 거지? 언니 잘했어. 아빠랑 오빠는 언니 찾아서 형부랑 합친다지만 난 아니야. 그런 놈이랑 언니가 어떻게 계속 살겠어. 안 그래? 진수가 나 죽고 싶어서 너한테 전화한 거야. 근데 네 목소리 들으니까 네가 너무 보고 싶다. 내가 그동안 남의 집살이 하다가 또 이런 더러운 꼴을 당하니까 내 신세가 너무 원통하고 더러워서 더 못 살겠어.
여동생은 절 타이르고 울음을 진정시키며 위로해 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있는 춘천으로 와서 이모와 둘이 함께 만났습니다. 이모는 절 보자마자 뛰어와서 안으며 등을 손으로 토닥거려가며 울었어요. 우린 서로 만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간 제가 지냈던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렇게 기운을 차리고 나서 전 이번엔 남자 식구가 없는 집을 찾기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엄마와 두 자매가 사는 집에서 급히 파출부를 구하고 있다고 해서 그곳에 가게 됐죠. 아니, 이렇게 어린데 집안일을 할 수 있으려나? 내가 베테랑 아줌마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유, 이런 걸 데려왔어. 첫 만남부터 주인 아줌마는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집도 낡고 허름한 주공 아파트에 방이 2칸뿐이었어요. 제가 지낼 방이 없어서 주방 바닥에 이불 깔고 자야 했습니다. 처음엔 여자가 셋이나 되는데 왜 입주 가정부가 필요할까 의아했는데 하루가 지나지 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됐죠. 40대인 주인 아줌마와 제 또래 나이인 언니, 고등학생인 동생인 딸내미들까지 모두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게으른 여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들은 어찌나 오시며 화장하는 데 시간을 들이는지 외출을 하고 난 뒤 집은 정말이지 폭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집안일에 도 같은 저도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었죠. 주인 아줌마는 남편과 이혼하고 받은 위자료와 딸들 양육비로 생활비를 쓰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젊고 건강한데 나가서 별다른 일도 하지 않아 보였어요. 가끔 밤에 옷을 빼입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선 외출하고 자정 무렵 들어오긴 했습니다. 딸들이 하는 얘기론 돈 많은 어떤 사장님하고 연애를 하는데 그 집 부인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지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긴 작은 아파트지만 해야 하는 일은 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우선 세 여자가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제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아침 8시도 있고 10시도 있고 심지어 정오를 넘기고서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전 그들이 제각기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서 밥을 차려야 해서 하루에 몇 번이나 상을 차리고 치우는 일을 해야 했어요. 제 일과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둘째 딸 도시락을 싸는 것을 시작으로 밤까지 세 여자의 뒤치다거리를 하느라 온종일 바쁘게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왼종일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는 통에 빨랫감은 어찌나 많은지요. 속옷과 실크로 된 옷은 세탁기 돌리면 상한다고 추운 겨울에도 찬물로 손빨래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집안일보다 절 더 힘들게 하는 건 그 세 사람이 저를 식모, 아니 그 이하의 취급을 하는 것이었어요. 다들 어찌나 하나같이 인성이 되어먹지 못한 것인지 주인 아줌마부터 저보다 어린 둘째까지 절 식모라고 불러대며 말은 또 어찌나 버릇없이 기분 나쁘게 하는지요. 주인 아줌마는 자기 기분이 안 좋은 날엔 화풀이 대상으로 절 세워놓고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네가 어디서 굴러먹었는지 모르겠어. 출신도 모르는 천한 걸 우리 집에 들여놓으니 내가 마음이 놓이겠니? 자꾸 일 그딴 식으로 하면 월급 한 푼도 못 줄 줄 알아. 이렇게 꾸지람을 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급기야 전 뺨까지 맞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반지 하나가 없어졌다며 다짜고짜 아줌마가 저를 보고 내놓으라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집에 없는 집안이었다 해도 전 그런 도둑질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남의 것 훔치진 않아요. 억울한 마음에 전 아줌마에게 제 할 말을 똑똑히 했어요. 아주머니, 그렇게 제가 의심이 되시면 제 가방과 짐을 뒤져보세요. 그렇게 찾았는데도 없으면 절 의심하신 거 사과하셔야 돼요. 철썩하고 아줌마는 바로 제 뺨을 갈겼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내 뺨을 때린 적은 없었는데 무슨 일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그대로 서서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었죠. 어머, 쟤 좀 봐. 진짜 억울한가 보지? 그런데 도둑년들이 원래 연기도 잘해요. 엄마, 반지 있나? 얼른 뒤져보자고요. 하고 두 모녀가 제 가방과 짐들을 마구 풀어 헤쳐놨어요. 그렇게 뒤져도 반지가 나오지 않자 이내 제가 다른 곳에 숨긴 모양이라며 둘이 TV를 켜고 드라마를 보며 깔깔대고 보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천박하고 못돼 먹은 사람들이었죠. 전 그날 밤 다짐했습니다.
암만 내가 남의 집살이를 하더라도 사람다운 사람하고 살아야지. 이렇겐 못 살겠다. 차라리 남의 집 살이를 할 거라면 정말 부잣집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목대 먹지 않았을 것만 같았어요. 다음날 전 눈 뜨자마자 인력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사장님, 너무하셨어요. 절 그런 집 식모 자리로 보내시는 법이 어딨나요? 참 난처하네. 미안하네 아가씨. 하도 아가씨가 급히 갈 데가 필요하다고 해서 남은 자리가 그 집뿐이라 그랬네. 그 집 아줌마가 많이 힘들겠나? 얼굴 보니 대충 사정은 알겠네. 대신 내가 이번엔 좋은 집 소개시켜 줄게요. 사장님, 정말로 참말로 미안하시다면 저 부잣집 최고로 교육 잘 받은 사람들이 사는 진짜 부잣집으로 보내주세요. 사장님은 난처해했어요. 그런 곳은 아무나 연결 못 해주는 데다가 전문 가사 도우미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 요구한다고요. 저도 아직 젊고 또 그 교육을 받을 테니 좋은 자리가 생기면 제일 먼저 절 소개시켜 주기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 길로 전 그 막대 먹은 집에 들어가서 짐을 싸고 나오면서 처음으로 속 시원하게 퍼붓고 나왔습니다. 저 오늘부터 이 집 일 안 해요. 당신들 인생이 불쌍해서 이번 달 월급은 안 받고 나가줄 테니까 돼지우리 같은 집에서 잘 살아보세요. 제 말에 열이 받은 주인집 아줌만 눈을 희번덕거리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죠. 하지만 힘이 세도 제가 더 세지 않겠어요? 아줌마를 있는 힘껏 밀쳐버리고 제 옷을 탁탁 털고 웃으면서 그 집을 나섰습니다. 인력소 사장님은 종로구에 있는 하우스메이드 학원에서 실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학원에서 등록하는데 학원비가 글쎄 내가 받았던 월급의 절반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하우스메이드가 무슨 이름이냐고 했더니 영어로 가정부를 그렇게 부른다면서 그날부터 전 열심히 상류층 집의 가사일 교육을 받았어요. 제가 배웠던 식으로 하면 부잣집에선 싫어하고 체계적이고 위생적으로 해야 한다는 걸 학원에선 강조했습니다. 청소할 때 쓰는 세제부터 고급 식기를 다루는 법까지 온통 처음 만져보는 외제 고급 제품이었죠. 무엇보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진심을 다하고 집안에 관련된 얘기를 절대 밖에서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교육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면접을 보게 됐어요. 성북동, 평창동, 한남동 이런 부잣집이 많은 동네에 처음 가봤죠. 거긴 버스도 안 다니고 높다른 담벼락 안에 별 세상인 집들이 가득한 동네였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그런 동네들과는 영 딴판이었죠. 몇 차례의 면접 끝에 성북동에 있는 한 부잣집에서 절 마음에 들어 한다고 연락이 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집은 그냥 부잣집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부잣집, 선대부터 가업을 이어온 알만한 회사의 회장님 댁이었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 하고 탄성을 내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집의 정원은 그냥 대공원이었어요. 아니 더욱 멋졌죠. 각종 나무와 풀들이 조각상처럼 정원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연못과 분수대까지 보였고요. 그리고 그 안에 몇몇 정원사들이 땀을 흘려가며 조경을 분주히 하고 있었어요. 한참 걷다 보니 정원 안에 건물 2동이 보였습니다. 한 곳은 회장님 부부와 자녀분들이 오실 때 쓰시는 안채, 그리고 다른 한 곳은 회장님의 모친과 회장님 서재 등이 있는 별채였어요. 말이 그래 그렇지 그냥 무슨 미술관 같은 건물 2동이 있는데 그 전체를 회장님 댁 가족이 쓰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안녕하세요. 내가 이 집 안주인입니다. 업체에서 좋은 성적으로 교육이 이수했다고 사장님의 추천이 있어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으로 불렀어요. 아직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결혼은 하셨나요? 아, 예, 결혼은 안 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전 거짓말을 했어요. 결혼을 하기까지의 추잡한 사연을 알면 이 집에서 그대로 절 내칠까봐 두려웠죠. 그리고 전 그 인광과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아직 결혼을 안 했으면 호칭을. 그래요, 미스 박이라고 부를게요. 사모님은 정말 눈이 가는 예쁜 얼굴을 가졌어요. 탤런트 장미희를 닮은 갸름한 얼굴에
길고 쭉 뻗은 예쁜 코, 희고 고운 피부를 가졌죠. 몸매는 어찌나 날씬하신지 애도 안 낳은 저보다 더 야리야리하니 참으로 가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모와 달리 목소린 단단하고 엄격했어요. 사모님, 두통이 있으신데 이런 일쯤은 저에게 맡기고 쉬십시오. 미스박, 따라와. 아, 사모님보다 더 무섭고 사납기까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모두 이 실장이라고 부르는 이 집 모든 하우스 메이드들의 책임자였죠. 다른 사람들은 고향에 따라서 상주댁이나 미세스 김 이렇게 부르는데 자신만은 꼭 이 실장이어야 한다고 아래 것들이나 저런 호칭을 쓰는 거라며 어쩌다 누가 하만댁이라고 하면 몸서리를 치게 싫어했어요. 어쨌든 전 그런 이 실장님을 따라서 직원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스 박, 네가 여기서 제일 어리고 미숙하니까 앞으로 이 집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은 나에게 보고하고 나에게 질문해. 여기선 입단속이 제일 중요한 거 교육받았을 거야. 네 입 조심하라고. 이 실장은 얼굴을 제 바로 앞까지 들이밀면서 입단속을 시켰어요. 제가 이 집에서 맡은 일은 별채에 머물며 회장님 모친이신 큰사모님을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배웠을 때 큰사모님의 연세는 68세셨죠. 별채에 가서 큰사모님께 인사를 드렸을 때 큰사모님은 휠체어에 앉아 계시고 거동이 불편한 몸이셨습니다. 큰사모님은 뇌경색으로 5년 전부터 거동이 불편하니까 각별히 신경 쓰도록, 특히 치매가 있는지 자꾸 원래 계시던 안채에 오려고 하시네. 사모님이 싫어하시니까 조심하고. 몸도 안 좋지만 정신도 온전치가 않으니 너 같은 애송이가 맞는 게 제일이지. 근데 시장이나 어디 나가서 큰사모님 얘기 퍼뜨렸다가 내쫓길 줄 알아? 이 집에서 큰사모님은 제대로 대접을 못 받으시는 눈치였습니다. 아무리 편찮으셔도 그렇지 명색이 가장 큰 어르신인데 사모님이 효부는 아닌 모양이었어요. 전 무서운 안채 사모님들보다 오히려 큰 사모님을 모시게 되어 마음이 편했습니다. 우리 큰 사모님은 마음도 정말 넓고 따스한 분이었거든요. 전 받은 지시사항대로 큰 사모님의 약을 챙겨드리고 목욕 등 위생관리, 특히 식사하실 때 늘 옆에 붙어서 큰 사모님, 이 반찬 입에 맞으세요? 요즘 봄철이라 쑥향이 그만이에요. 저 어릴 때도 엄마랑 쑥 캐고 다녔는데 이 도다리 쑥국에 밥 비벼서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면서 큰사모님의 친구가 되어드렸죠. 우리 진양이도 한 입 먹어봐라. 나는 소화가 안 돼가 많이 못 먹어. 니부터 먹으래. 그래. 니는 어메 생각 많이 나나. 나도 그렇다. 나이가 들어도 어메 생각은 늘 나는 기라. 그렇게 큰사모님은 그런 저를 이뻐하셨어요. 이 큰 부잣집 집안일에도 익숙해지고 좋은 큰사모님과 이렇게 잘 지내는 지금의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월급은 또 얼마나 많게요. 지난번 그 악독한 새 모녀 집에선 월급 60만 원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여기선 3배가 넘는 돈이 매달 꼬박꼬박 제 통장에 들어왔죠. 전 건사할 자식도 없고 쓸 데도 없어서 이 돈 중 얼마를 아버지에게 보내드리고 또 나중에 여동생 시집 갈 때 해줄 예물비 적금을 부었습니다. 그렇게 평탄하던 어느 날 전 가슴이 철렁한 일을 겪었어요. 큰 사모님이 안채 사모님 방 복도에 쓰러져 계신 걸 발견한 겁니다. 코랑 가슴에 귀를 대어보니 숨쉬는 것도 약하셨고요. 바로 전담 의사를 불러 위기를 넘겼죠. 소식을 듣고 사모님과 이 실장이 왔습니다. 미스 박,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어머님이 안채 그것도 내 방에 쓰러져 있던 거야? 내가 넘어오지 못하시게 하라고 그렇게 주의를 주지 않았나? 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쓰러지신 게 걱정이 된 게 아니라 안채 자기 방으로 오신 게 더 그녀에게 놀라운 일이었나 봐요. 사모님, 아무래도 큰 사모님이 예전에 쓰시던 방으로 자꾸 착각해서 그동안 안 그러시더니 또 제가 미스박을 단단히 혼을 내겠습니다. 미스박, 내가 뭐라고 했죠? 빈티에 못 배운 티가 나도 그렇지 이런 지시 하나도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이 실장님, 사모님,
제가 그건 잘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큰 사모님이 쓰러지신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큰 사모님 건강을 회복할지. 이런 건방진년. 그때 제 눈앞에 별이 보였습니다. 글쎄 이 실장이 제 머리통을 손바닥으로 내려친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사모님은 고소하다는 듯 웃으며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어머님 앞에서? 그때 회장님이 방으로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그 모습에 사모님과 이 실장은 눈동자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당황했습니다. 미스박 얘기가 틀린 것도 없지 않소? 쓰러진 어머님 앞에서 지금 두 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게요? 어머니가 걱정되시도 않소? 회장님은 아버님 회사를 물려받은 뒤 30년 넘게 잘 경영해서 지금의 큰 기업으로 만드신 자수성가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집안에서 별다른 말을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회장님이 이렇게 사리분별할 줄 아는 효자인 걸 전 오늘 알게 됐죠. 전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드렸습니다. 회장님, 제 잘못입니다. 큰 사모님의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켜드려야 했었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송구하지만 제 청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느꼈어요. 큰 사모님이 위중하실 때 응급처치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6년 전에 간호 일을 배우다 말았는데 허락해 주신다면 그 일을 좀 더 배워서 큰 사모님을 지켜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되먹지 못한 소리야? 그 어려운 일을 고졸인 네가 어떻게 한다고. 지금 집 나가서 농땡이 부릴 속셈이지? 일리가 있군. 그래, 내가 허락하고 학비 지원해 줄 테니 열심히 배워보시오. 자네만 믿네, 미스박. 사모님과 이 실장은 말도 안 된다며 길길이 날뛰는 걸 회장님은 단칼에 잠재웠습니다. 이날 이후로 간호조무사 자격 공부를 저녁마다 학원을 다니며 배웠어요. 그렇게 3년 만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게 됐습니다. 큰 사모님이 매일 맞으시는 당뇨 주사와 간단한 메디컬 체크 등은 제가 할 수 있게 됐죠. 지난번처럼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에도 제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니 이제 안심이었습니다. 제가 이러는 동안 사모님과 이 실장님은 왠지 절 더 싫어하고 못마땅해했죠. 같이 일하는 청주댁 얘기론 이 실장은 젊고 능력도 인정받는 제가 자기 자리를 꿰찰까 두려운 눈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사실 후처였어요. 본처인 사모님이 돌아가신 뒤 회사끼리 합병하면서 그 회사 회장 딸이라 여기에 시집오게 됐다고 합니다. 아나무인인 성격의 큰 사모님이 건강하실 때에도 며느리 노릇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큰 사모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거동이 불편하게 되셨는데 그런 과정에서 회장님과 사이가 틀어져서 더욱 큰 사모님을 미워하고 업수히 여겼다고 합니다. 정말 나쁜 여자죠. 안주인인 자기 말에 벌벌 기고 눈치 봐야 하는데 우직하게 큰 사모님만 챙기니 제가 더욱 미웠던 게죠. 거기에 회장님이 은근히 절 믿고 챙기는 기색이 보이니까 이젠 단단한 미움을 사게 됐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전 위험천만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어느 날 밤 대문 보안실에서 행패를 부리는 취객이 있다는 신고가 전해왔습니다. 그 남자는 이 집에서 일한다는 마누라 박진양을 찾으러 왔다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벌인다는 것이었어요. 사모님에게 미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죠. 이 일로 사모님과 이 실장은 거짓말을 하는 절 그냥 둘 수 없다며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며 쫓아냈어요. 하지만 회장님께선 이런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어차피 어머님 모시는데 처녀가 필요했던 건 아니지 않소. 호적상 미혼이니 미스박이 거짓말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큰 사모님 모시는 일에 더욱 전념할 것을 저에게 지시했어요. 이 말을 들은 사모님은 제 뜻대로 되지 않자 위스키를 마시며 담배를 피워댔습니다. 회장님의 호의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론 전 남편을 비서실장이 따로 만나서 돈 2천만 원을 주며 저와 인연을 끊어달라고 엄포를 놓았다고 합니다. 다시 찾아온다면 그때 감방에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말이죠. 정말 그 이후로 그 남자를 만나지 않았고 늘 남편이 찾아올까봐 두려웠던 전 마음을 놓게 됐어요.
그 이후로 전 더욱 제 모든 힘을 다해 큰 사모님을 모셨고 그 지나간 세월만큼 까맣던 제 머리엔 흰머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 온 지도 어느덧 20년이 다 됐고 이제 중년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됐죠. 이제 저의 행복한 삶도 끝나게 됐어요. 제가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한 큰 사모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고 보니 큰 사모님이 가시기 전날 밤 당신 이부자리를 살펴드리던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진양아, 내 딸보다 귀한 진양아. 그동안 네가 나 때문에 참 고생이 많았구나. 젊고 푸릇하던 네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으니 내가 너무 미안하구나. 내 손발이 되어줘서 고마웠다. 네 덕에 내는 참 행복했구나. 그 말씀에 감격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걸 겨우 참고 큰 사모님이 잠이 드실 때까지 가슴을 토닥이며 자장가를 불러드렸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그 곤히 자고 계신 모습으로 숨을 쉬지 않고 계신 거예요.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크게 울고 더 깊이 좌절하고 슬퍼했습니다. 크고 화려한 이 감옥 같은 궁궐에서 오로지 제 마음의 안식처는 큰 사모님이셨고 큰 사모님 역시 절 의지한 우린 둘도 없는 친구였기 때문이죠. 큰 사모님의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도 전 온 힘을 다해 편안히 모시고자 했어요. 아이고 그렇게 거만 떨더니 이제 끈 떨어진 가신세 다 됐네. 이 실장은 이런 슬픈 날 뭐가 좋은지 희죽거리고 있었죠. 정말이지 달려들어 눈썹을 뽑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들어오자마자 사모님은 저를 불렀어요. 사모님은 저를 보고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큰 사모님도 안 계신 이 집에 더 이상 지내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전 조용히 일어나서 바로 제 짐을 챙기고 이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까지 걸어 나오면서 눈이 내리더라고요. 그 눈을 맞으며 전 20해의 세월 동안 이 집에서 울고 웃었던 날들을 기억했습니다. 처음엔 으리으리한 이 집이 좋았던 철없던 20대에서 이제 마음둘 곳 없어 나오니 그 집은 그저 껍데기만 큰 텅 빈 집과 다를 게 없더군요. 공허하고 헛헛한 마음 한편 후련한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와서 전 이모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신 전 이제 친정이라곤 이모밖에 떠오를 수밖에 없더군요. 이제 환갑이 넘은 이모는 누구보다 절 반겨주셨습니다. 전 이모랑 같이 한 이불 덮고 누워서 그간의 세월 얘기를 하고 큰 사모님이 대해주신 따뜻한 기억을 함께 나누며 울었어요. 그렇게 전 큰 사모님을 잃은 슬픔을 이모와 지내며 조금씩 삭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회장님 댁을 나오던 날처럼 눈이 펑펑 내리던 아침이었죠. 우리 이모 집 앞에 각이 진 크고 빛나는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그 차는 바로 회장님의 차였죠. 회장님은 저를 보시고 차에 타라고 한마디만 하시곤 아무런 말씀 없이 계셨어요. 어디론가 가는 차 안에서 회장님과 단둘이 조용히 있으려니 전 너무 어색했지만 회장님의 뜻이 있으시려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죠. 차는 경기도 양평의 한 호숫가가 보이는 시골 마을에서 멈춰섰습니다. 회장님이 차에서 내리시는 걸 보고 저도 뒤따라 내렸죠. 그리고 내려선 제 앞에는 바로 제 그림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그렸던 새하얀 2층 집이 눈앞에 있었어요. 마당은 눈을 맞아 새하얗게 되었다는 것이 다를 뿐 늘 마음이 힘들 때면 방바닥에 엎드려서 그려왔던 제 꿈의 집이 바로 그 앞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미스박이 내 수족처럼 도와주는데 해줄 것이 별로 없다고요. 당신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미스박이 잘 지낼 수 있게 보살펴달라고 제게 부탁까지 하셨죠. 어느 날 미스박이 이런 집을 그리고 있는 걸 보고 내가 장난스럽게도 한 장 몰래 감춰뒀다가 건축가에게 지시했어요. 이런 멋진 집 실제로 지어보라고. 이 집은 당연히 미스박의 집입니다. 그동안 우리 어머니를 자식인 나보다 더 잘 보살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곤 회장님은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한 기업의 회장으로 그토록 과묵하고 자신을 내비치지 않으셨던 그분이요. 회장님은 제 손을 잡고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저희 집을 구경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거나 불편한 곳은 비서실장에게 바로 얘기하라고 말씀하시곤 제게 물어보셨어요. 미스 박, 혹시 불편하지 않다면 내가 여기에 가끔 별장처럼 와봐도 되는지. 당연하죠, 회장님. 저와 회장님이 함께 지은 집인걸요. 큰 사모님이 자주 드셨던 따뜻한 보이차 놓고 있을게요.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그렇게 전 웃으며 회장님을 보내드렸습니다. 한평생 남의 집살이를 하던 전 이제 오로지 저만의 집을 청소하며 꾸미며 인생을 즐기게 됐어요. 의리의리하기만 한 사람의 온기가 없는 그런 회장님 댁이 아니라 아름다운 호숫가가 보이는 푸른 정원에서 강아지 2마리가 뛰노는 그런 집에서 말이죠. 현재 전 우리 이모와 텃밭에서 쌈채소와 배추도 심어서 수확해가며 정말이지 소소하고 행복한 일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긴 여기까지예요. 어릴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열심히 착하게 살다 보니 로또보다 더한 행운이 찾아와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됐네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꼭 좋은 일은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늘 좋은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봅니다. 제 부족한 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